노유진의 정치 카페 스페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정치 카페 스페셜 오늘 2회입니다. 저는 이 스페셜 진행하는 유시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치 카페 스페셜 역사 교과서 국정화 1회가 나갔는데요. 뭐 정규 방송이 아닌 스페셜이었는데 정규 방송보다 더 이 많은 조회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호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뭐 각 방송사에서 또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여러 찬반 토론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냄비 근성 있어가지고 뭐 며칠 시끄럽다가 뭐 또 식는다는데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짚어봤는데 오늘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또 이제 학교 안팎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난 1회 시간에 보조 진행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박한영 실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게시판 보니까 우리 박한영 실장님도 저는 몰랐는데 상당히 두꺼운 펜청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납득이 잘 되던데. 아닙니다. 예.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선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선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인사가 좀 선생님답죠. 청소년스러워요. 청소년스러워요. 애들하고 지내시다 보니까. 근데 머리카락을 미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답답해서요. 예, 제 마음도 좀 식히고 좀 가다듬으려고 시원하게 한번 밀었습니다. 아, 예. 아니 얼마나 머리카락 밀면 좀 시원해져요? 시원하진 않고 추운데요. 주변의 반응들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뭐 학생들이나 주변의 반응들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예. 여북 답답하면 머리카락을 미셨을까 하는 생각 들면서도 머리카락 밀면 머리만 시원하지 속이 시원해질 리는 없죠. 네. 예, 또 이야기 스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전에 저희가 정치 카페 그 타임라인에선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사 교과서 유언비어를 반박하는 13가지라는 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주로 개신교회 쪽에 카톡 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역사 가르치는 심용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이제 SNS에 올리셨다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심영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심영환 선생님은 강사셔요, 그죠? 주로 온라인 강의 많이 하세요? 온라인 강의도 하기도 했고 또 쉬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고3 재수생들 뭐 이런 학원 입시 강사, 입시 학원에서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기술자이기도 하고. 점수 내는 기술자. 예, 뭐 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탐의 우수한 결과를 보장을 해줘야만 하는. 보장을 해줘야만 하는. 실제 다 보장되는 건 아니고. 네, 솔직히 국정화가 되면 이제 다소 좀 강의가 난맥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죠. 교과서가 하나가 되면 사진 캡션 같은 거 외워서 답 써야 되는 문제 내고 그런다 그러대?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내서 아주 애들 잡았던 그랬죠. 지금 한 10년 정도 역사 강사로 뛰고 계시죠? 네네. 임선일 선생님도 지금 대충 비슷하시지 않나요? 역사 교사로서의 재직 경력이? 예, 한 11년째 11년 되고 차. 있습니다. 예. 되게 박하정 실장님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한 10년 정도 하면 강사를 한번 바뀌는 시간 동안 하면 뭐 보통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력이 검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 검을 연마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칼. 예, 그래야 이제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쾌도난마는 시기죠. 쾌도난마.
많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냥 시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10년 정도 하면 물 올랐다. 예. 물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 강의를 하는데 물이 오르신 두 분, 우리 임선일 선생님하고 심영원 선생님 모시고 우리 박한영 실장님과 제가 함께 진행하면서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세요. 오늘 우리 궁금증이 네. 이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이제 취지여서 그렇죠. 네. 특히 학부모님들이 아마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두 예. 전문가가 계시니까. 예. 그 무료로 저희가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데요. 이게 사실 돈으로 치면 그렇죠. 100만 학우를 예. 출제 경향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 수능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나, 혹은 학교 시험 문제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게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한겨레 20이라고 같이 그 여태까지 수능 출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올해 수능 어땠는지 거의 뭐 기자님들이 저를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했는데 뭐 아는 만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우리는 7가지 거짓말로 해석되는 7가지 출제 경향을 이미 말하고 외국 갔어요. 예, 네, 뭐 그래서 정부 그래서 국가 아마 정부 나오겠죠. 수립이 아니고 국가 수립이다 이런 것부터 예, 시작해 그 가지고 산업화 세력도 한국 기업 재벌들이 산업화 이바지한 공로들을 인정해야 된다. 틀림없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예. 사실은 그거는 최근에 몇 년간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3, 4년 전부터 그렇죠, 선생님? 계속 어떤 유신의 문제점이나 노동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가 빠지고 한 3, 4년 정도 계속 중화학공업만 강조하고 있어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싱싱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지만 간혹 호객행위나 속을 수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호객행위 없이 믿고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미친 물고기 앱인데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를 다운받고 앱을 실행시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회, 제철 생선, 킹크랩의 랍스터까지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한 뒤 깔끔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으로 배달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회 매니아 여러분이 미친 물고기 앱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 전화 문의는 1644-201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지금 여당 집권당을 그 평소에 보이스피싱 정권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제 플랜카드 이런 거 보면 진짜 뻔뻔하게 잘 붙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요. 그 플랜카드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죠. 네.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 사실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밑으로만 이 교과서를 알아요. 근데 대학교 1, 2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은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집에 고등학생이 없는 학부모들은 이 교과서가 어떻게 생긴지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 이 보도 많이 나갔지만 그 지금까지 주체 사상을 가르치셨습니까? 학교에서? 임선일 선생님 어떠세요? 가르쳐야 돼요. 주체 사상을.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이게 왜 가르쳐야 되냐면요. 그 교과서 지필 기준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 요목이군요. 예, 그 지필 기준 세부 기준에 보면은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요. 주체 사상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사실을 알려면은 이게 무엇이다. 이게 강아지다. 강아지면 이제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뭐 어떤 말썽을 피는지
강아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체사상도 비판을 하려면 주체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제가 쓴 거기도 한데요. 제가 하도 언론에서 뭐라 그러길래 6.25도 찾아보고 주체사상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저희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을 김일성 1인 독재 하려고 만들었다. 우성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은 그냥 낱말단으로 빼고 그거를 비판하는 데 본문을 본문에는 썼거든요. 비판만 들어있고.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은 애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가르치는 건 사실이네. 네,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사범이라 그러죠. 교사범. 예, 예. 교사범이 아니고 교사범. 아, 제 경상도 말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경상도 말은 문제가 많죠. 나도 경상도끼리 경상도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조금 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교사범 그러니까 앞에 이 교사를 모셔놓고 지금 아, 그런 교사입니까? 예, 교사범 발음이 교사로 나야 돼. 그죠? 교사범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맞다. 근데 예. 비판적으로 가르친다. 예. 그러고 정부에서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가 본문에 나와 본문. 있고요. 네. 그 옆에 보면 주체 사상이 그럼 애들이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단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옆에 여백에 조그만 예, 글씨로 예, 예. 예, 각주로.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그럼 뭐라고 달라지- 좀 그거까지 뭐라고 설명해놨습니까? 각주에? 각주에는 이른바 사상의 주체, 정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등을 내세운 북한의 독자적 정치 이론이다.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 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 아, 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되죠. 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교육부 장관이 처음에는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하다가 뒤에 보면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황교안 단계 와가지고는 주체 사상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접 인용한 부분이 따옴표 쳐져 있거든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학사 교과서도 좌편향 교과서예요. 아, 그거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어, 아니, 우리가 똑같이 평양에 가더라도 네. 지들이 가는 거는 저걸 이렇게 할 목적이 없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그걸 의심하는 근데 거니까. 문제 제가 보니까요. 가장 심각한 종북 방송은 KBS예요. 왜냐 KBS에서는 전국 방송까지. 아니죠. 그 KBS에서는 북한 그 중앙 방송 있잖아요. 왜 한복 입은 아줌마 있잖아요. 아,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대남 방송 해주시는 아, 거들 그거 이제 틀어줍니다. 오늘 북한은 요즘 북한은 이런 예. 종류의 프로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교과서는 제한된 책에서만 짧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했는데 유일 세습 체제이고 북한 주민을 이용하는데 이거 악용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중앙 방송인가요? 노동 방송인가요? 그것은 아예 그 완전 협박하는 방송 그대로 자막 처리,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나와요. 아니 뭐 종편들은 김정은 신년사까지 생중계로 다 해주던데. 뭐. 예, 그래서 저는 역시 뭐냐면 그것은 맞는 황교안 총리 말대로 대한민국은 작용화돼 버렸어요. 이미. 정부부터. 종편 방송이니까 종북 편향 방송의 준말이었나?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우리 말씀드리면 심영환 선생님 그 예. 말씀 전에 지금 읽어주신 한국사 교과서는 예. 어디 출판사 거예요? 출판사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출판사에서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삐삐삐 출판사 거를 지금 예. 읽었는데 우리 임선희 선생님은 이제 그걸로 가르치시잖아요. 예, 예. 그 집필위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죠. 예, 예. 근데 우리 심영환 선생님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입시생들 가르치려면 저 하나만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과서를 칠종 교과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보셨어요? 아니 그 뭐 예전 국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부터 해서 한두 권을 본 게 아니죠. 예. 근데 근데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네, 그 다른 출판사들도 다 저런가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음. 교육부의 지침 사항에 맞춰서 주체사상을 가르치시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아.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주체사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한 번 2005년 수능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 근현대사 교과가 나왔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 모든 강사들이 살짝은 얘기해줘요. 1학기 때 뭐 하면서 이것도 있어. 이런 게 근데 있어. 안 나올 거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돼. 이렇게 넘어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암기력 좋은 애들만 좀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정도예요. 실제 교육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입시 교육에서는 이게 학생들의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네.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네. 주체사상을. 정부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 출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수능 특강 같은 데 나오거든요. 문제로 나오는데 그 수능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시 문제집에서도 EBS 교재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야 이거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풀면 돼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제 그냥 그렇게 무마가 되는 형식이에요. 뭐 학교에서도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면은 알려는 줘야 되는데요. 이게 요즘 또 한참 또 학교에 선생님들 수업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예. 어호 담당자 생겼나? 그건 아니. 근데 뭐 사이트가 뭐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좌편향 교사 수업 뭐 이러면서 동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신고센터가 있어요? 마치 예, 북한에서 옛날에 신고센터 있듯이. 난 어호 담당자 맞는 줄 알았네. 그거 하면은 뭐 5만 원씩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돈까지 준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애들이 궁금해하면은 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도 딱 아주 건조하게 주체사상이 원래 이런 건데 이런데 이용이 된 거야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학교 현장에 가면은 아주 문제가 되는 일배들이 있잖아요. 예. 일배들이 한 반에 대략적으로 한두 명씩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돼요. 없는 반도 있기는 한데요.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은 또 괜히 꼬투리 잡히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비판도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비판을 할 예. 수가 뭐 없죠. 아래 그러면. 비판하죠. 예. 그러니까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줘야 깊이 이게 이래서 문제야라고 말을 해줄 텐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말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거밖에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막 그만하면 됐습니다. 막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 또 하나가 6.25 전쟁이 남북 공동 책임이다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국무총리랑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학교 선생님 모셨으니까 임선희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셔요? 공동 책임이라고?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B 교과서에? B 교과서에? 예, 그 B 교과서에 정확히 이제 소 주제로는 북한의 남침에 유엔군이 파병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가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필 기준에 북한의 남침이라고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쓰지 않으면요. 통과를 안 시켜주거든요. 그렇지. 자료도 제시하셨죠 교과서에. 예. 스탈린 대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대화한 기록이 있어요. 자기네가 김일성이 준비할 테니 스탈린 지원해 달라. 이렇게 자료까지 제시해서 북한이 남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지도도 나와 있죠. 예, 지도까지 남침 애치슨 지도 저 유도신문은 상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남침 지도보다는 시험 문제에 그 남침하는 그 그림이 언제나 네. 전개도가 꼭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이거 꼭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해 한 유교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주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3년인가 4년 연속 나왔었고요. 특히 남친과 북친은 용어를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지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지도로 가르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디가 쳐들어갔냐 갖고 논란이 되니까 문제가 참 희한한 게 최근 문제들은 초기에 북한의 전면적인 침략만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뭐 경련으로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아까 삑 교과서에 이들 문제사항은 그 본문이 아니고 원래 애초에 그 본문 옆에 그 총 2페이지예요. 6.25에 대해서. 근데 그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이제 이른바 자료 탐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성칠이라는 역사학자. 예. 역사 앞에서. 예, 그분이 뭐냐면 6.25 때 피난을 못 가셨잖아요. 예, 서울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일기를 쓴 것을 이제 박스로 자료 읽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교육부 장관하고 한기안 총리가. 즉, 거기에 보면 딱 한 문장만 인용했어요. 뭐냐면 동기로 보자면 남이나 북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요 문장이 있어요. 요것만 딱 공개를 하니까 6.25에 대한 동기로 보면 남북의 공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는 뭐냐면 남과 북이 어차피 남의 장단에 놀아나서 분단되고 서로 이렇게 적대시 되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소에서 분단되었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동기로 보자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다음에 북한에서는 뭐냐면 적화 통일이고 남쪽에서는 북진 통일을 하면서 그 가냘픈 손을 흔들고 있지 않 주먹을 쥐고 흔들었는데 이미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선전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요로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리지 않는다, 미국이 말리지 않는다면 일주일 만에 평양을 석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참 그들 말이
새롭게 떠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북진통일 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서울까지 뺏겼냐. 기가 막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이 교과서에서 그 지문은 왜 3일 만에 나라를 못 지킨 이승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그거 하필 인용한 게 기분 나쁜 거지. 그렇죠. 그게. 근데 문제가요. 그 교과서 그 지문을 실었던 교과서가 검정 과정을 거치면서요. 네. 심사 과정 거치면서 빼라 그래서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학생들이 가지 배우는 안 배우는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B 교과서 삐리리 교과서. 네, 이 B 없어요. 교과서에 실었다가 빼라 그래서 빼서 다른 사료로 바꿔서 아이들은 보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정본을 갖다가 대고서 말을 하니 처음부터 그렇게 불온한 거를 넣은 게 문제지. 자세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안 봤으면 큰일 좌편향돼 났다는 있는 거예요. 거지. 그렇지. 근데 트집을 잡으면 끝도 없는 게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들 보면 뭐 중국군의 참전 그리고 흥남철수 일사로 되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낼 수 있는 것도 그런 뭐 10일 잡으려면 그거 왜 중국군의 침략을 강조하냐. 이거 왜 심지어 뭐 인터넷 보면 뭐 중공을 왜 중국이라고 썼냐.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건 뭐 얘기를 계속 하자면 뭐 무한대로 얘기를 만들 수 사실 있죠. 그 인용해서 문제가 된 김성칠 선생의 역사 앞에서 그 책에 보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오래된 책이에요. 처음 나왔던 때가 1990년대에 나왔을 창작과 텐데 비평사에서.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그 책 나온 거를 보고 한국서 5편으로 받아서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본 게 서울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 거리를 다니다가 중국군 신분증을 줍잖아요. 예, 맞아요. 그분이 주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처음부터 중국군이 들어온 거네. 이거는 소중한 사료야. 이렇게 챙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온뼈라 습득이에요. 그거는. 제가 유신 어린이거든요. 예. 네, 유신 어린이가 불온비라를 신고 안 하고 주워서 챙겼다.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보면서 이분이 역사학자신데 길 가다가 주쓴 그 중국군 증명서를 보고 이것은 중공군이 초기부터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그렇죠.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다 이렇게 판단하고 챙기신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안 냈을 텐데 그분이 그 책에 그런 것도 기록했다는 그 책이 또 국어 교과서에 실렸어요. 역사 앞에서가. 그래요? 예, 예. 그러니 좌편향 소리를 듣는 거지. 근데 그 다다음 단원 보면 이제 통일단원에서 네. 이제 91년 남북교반합의서를 남북이 체결하기 전에 이제 소련과 중국과 전으로 수교했다. 이거 다 배우고 뭐 유엔 동시가입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얘기들 도는 거 보면 그런 거조차도 이제 왜 뭐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냐 이런 얘기까지 뭐 문제 삼으니까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제가 그 지난주 맞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JTBC 밤샘 토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이제 좌편향 교과서, 7종 교과서 아주 멋을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7종 좌편향 교과서 이렇게 입에 딱 붙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냐고 해서 내가 읽어본 것도 있지만 다 읽어보지 제가 어떻게 그거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놀라운 지주들이에요. 저는 하나는 봤어요. 하나는 봤고 나머지는 이제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어느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정리된 것만 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좌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에 그 하나라도 좀 읽어줘 보세요. 그랬더니 또 읽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찾아보라고 안 합니까? 전 날대로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 그러던데. 이거 안 읽어봤어요. 읽었다고 할 수가 없고. 저는 우리는 다 읽고 전 나가요. 근데 그 사람 안 읽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럼 저는 그 토론 나가려고 7종 교과서 7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내가. 그분이 좀 유 선생님 좀 잘못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토론 많이 나가봤잖아요. 그 사람 안 읽고 나와요. 거짓말을 양심에 붙어무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고 나오니까 집중 좌편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읽으면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어봤는데 괜찮던데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죠. 나는 납득이 되던데 교과서를 보면서 그러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나 이번에 뭐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하는 멘트를 보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내용의 그렇죠. 찌라시를 반복 동의어를 하세요. 그거는 TF에서 만든 거지 이 종이. 그래요. 그 밤에 들킨 TF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지. 내가 보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그 발언은 정확하면 검정교과서 간첩단 사건 발표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청편율적으로. 남은 건 조직 계보더라. 네, 맞아요. 네. 자, 7종 교과서의 상호 관계를 이제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정부 수립, 국가 수립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다뤄졌으니까 유관순 문제만. 유관순 누나 우리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면서
우리 여자 친구들은 고무줄 놀이 할 때도 유관순 노래 불렀고. 사물하러 가만히 우러러보면 네.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옥 속에 갇혀서도 네, 만세 그거 부릅니다. 고무줄 할 때는 행진곡풍으로 빠르게 편곡해서 부르고 그럼 3.1절 때는 좀 엄숙하게 부르고 이랬잖아요. 이 노래 모르면 좌빨인 거라. 여자애도 모르거든. 근데 저도 그런 거 부르셨어요? 몰라요? 그거? 네,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안 불렀어요. 그래요? 네. 음교도 있어요. 사물 하늘 가만히. 제가 노래 볼 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컴플렉스 있어요. 저희 둘 다 40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런 노래는 이 노래를 모르는 것이 갑자기 좌경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우러러 보면 이되면 우르르 보면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아, 잘 안 우러러지요 여기에. 예, 잘 안 우러러져. 자, 유관순을 모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역사 선생님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그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뭘 역사적이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관순이 나와요. 그렇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다 유관순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 없냐 이거야. 그건 기존의 학습반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초중고가 미숙한 사람들이 유관순을 다시 배워야지. 그렇죠.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면 1, 2위를 다투는 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유관순 누나 들어있자 애들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네. 또 그다음에 윤봉길, 김구 선생. 아니면 더 흔히 볼 수 있는 집회에서 볼 수 있는 어느 나라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건 뭐 1위를 기본이겠네. 다투고요. 3위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오는 게 유관순. 그 현대사 인물 중에는 예. 독보적으로 유관순 누나가. 예. 그렇죠.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럼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인물사를 유관순 누나 배우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도 유관순 누나 배우고 옵니다. 그럼 고등학교가 됐으면요. 고등학교 수준이 됐으면 3.1운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가 돼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역사를 3.1운동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유관순 언니가 없다. 저희 교과서에는 수백 명의 유관순 누나들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 독립운동을 하는 유관순 누나를 재현하는 그 여학생들이 태극기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수백 명의 유관순 예. 누나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유관순 누나 사진이 안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 독사진만 실으란 거예요. 예, 독사진만 딱 실어야 단체 되는 사진 안 거죠. 된다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도센뺄셈 안 가리키냐고 시비 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이 새누리당 정권이나 신자유주의는 사실 수월 학습이라든지 월반 학습, 선행 학습인데 역사만 퇴행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대 단언할 수 있는 게 유관순은 안 가르치지만 우리가 유관순을 배우는 이유는 3.1운동과 임시정부 때문에 배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약간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 10몇 년간 임시정부랑 3.1운동이 해마다 나오는데 무조건 점수 배점이 3점. 그러니까 최고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3.1운동과 이 어떤 임시정부를 교육을 시킨 거기 때문에. 민족 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구나. 그렇죠. 예. 왜냐면 수능 시험에 문제를 내면 교육이 자동되지. 근데 이제 그럼요. 그거 이제 악플 같은 거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유관순처럼 그렇게 고문당한 사람이 독립운동사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냐 가리켜라 뭐 이런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아유, 시비를 우리 걸어요. 세대는 유관순 누나 하면 3.1절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뒷부분에. 그렇죠. 옥 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그 대목에서 우리가 3.1절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그 대목 부를 때 이렇게 막 눈이 뜨끈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가사가 참 좋거든. 근데 지금 그게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그쪽 보수분들은. 왜냐하면 항상 자기 추억을 자기 역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유관순 노래 다 배웠는데 실제로 그 박사분이 정치학 박사가 저보다 선배이신 분이 어디 토론 나갔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유관순도 빼버리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할 말이 많겠다는 거예요. 야, 왜 유관순을 왜 뺐니? 내가 할 말이 없어졌잖아 이런 거예요. 그분도 유관순 누나가 어릴 때 부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게 그러니까요. 그냥 임시정부만 간단하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20년대 때 임시정부, 30년대 때 다 임시정부, 다르죠. 40년 네. 그걸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 이건 조금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 40년에 임시정부가 정착해서 뭐 이렇게 합당하고 대독 선전포고하는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일일이 외워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힘들죠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그 정도로 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건 수준이 높아진 거지 떨어진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가르치고 왜 더셈 뺄셈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뺐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도 덜셈 뺄셈이 기초니까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중요하고 사칙 연산은 그러면 졸로 본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댓글이 달려요. 막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실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막 그런 논리면은 그 역사상 우리가 정말 많이 위대한 세종대왕도 교과서에 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세종대왕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아니, 말도 이런 안 해요. 불합리식한 데가. 5만 원권에 계신 신사임당 아예 안 다루죠. 그렇죠.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아니 신사임당도 좀 재밌는 얘기겠네. 진짜 교육부 이 집필 네. 기준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근데 뭐냐면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요. 세종의 시대라든지 어떤 그 시대의 역동상을 하는 거지 무슨 조선왕조실록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는 거지 드센벨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저는 이런 노래도 모르잖아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 이런 놀라운 노래를 게 부른다는 게 유관순 노래를 몰려도 아주 훌륭한 학원 강사가 있잖아요. 가만히 아니 저는 오라라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북한 느낌 나고 솔직히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게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옛날에 뭐 이승만 때 어땠는지 아냐 그때는 뭐 이승만 교가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3.1절 노래 안 불러요 그럼? 학교에서 하나요? 안 하는데. 네. 아니 교육이 3월 1일 날은요. 본방학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방학기가. 그렇죠. 그래서 네. 3월 2일부터 1학기가 시작되기 아니 3월 1일 날은 우리 때는 무조건 학교를 가서 3일 기념식을 했지. 그래. 아니 저희 초등학교 때도 안 했어요. 네, 저희 때도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이제 민주화가 이게 참 문제야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은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공휴일 하나 줄어듭니다. 너무. 그럼요. 그렇구나.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 세대들에게 배척당하지 마시고 아 예. 예, 3.1절 죄송합니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오히려 3.1절을 공연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기념을 하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하루 쉴 수 있었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들의 피해 대가로서 순간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우리가 쉴 때 이 하루에 쉬는 이 휴식 자체가 국경으로서도 기명해야 되지만 또 감사를 드리는 날이 그러니까 되죠. 단 1초라도 네. 3.1절 날 공휴일로 쉬면서 왜 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그럼요. 의미가 있는 거죠. 대신 뭐냐 체험학습을 해요. 3.1절 상당수의 학교가 그 전환 시기에. 네, 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청소년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3.1절 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교에서 운동장에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 듣는 3.1절은 실은 3.1절이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보다 오히려 본인이 서대문 형무소 개학도 가고 그렇죠. 네. 독립운동가 선열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더 심도 있는 그 자기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 말고도 남친 북침 이거 아까 좀 다루긴 했는데 한참 문제잖아요. 남친 북침 이거 그 사실 처음에 그 몇 년 전에 여론조사 네. 그거 여론조사 회사에서 설문 설계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남침이 뭐예요? 남침하면 우리 세대는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게 북괴의 남침 이렇게 말이 생략된 거죠. 북괴의가 빠지면 그냥 남침 그러면 그 앞에 북괴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 고사성어예요. 그렇지. 북괴 남침. 응? 그런 거 사자성어지. 근데 호시탐탐 예, 국계의 예. 남침. 이건 근데 고사성어예요. 지금 세대는 이게 북침 남침 그냥 이렇게 물으면 우리처럼 그런 아주 무식한 방공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남침 그러면 남쪽이 침략했다? 남쪽이 침략한 거야. 남한이 침략한 거야. 북침 그는 북한이 침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남한의 북침, 북한의 남침 이렇게 우리가 남침 북침을 이해를 했는데 그냥 그런 거 떼고 생각하면 남침하면 남쪽이 침략했다. 북침하면 북한이 침략했다. 그 설문에 맥락이 없이 이거 나오잖아. 헷갈려가지고 3분의 1이 북침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한문 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돼요. 글자 한문 교육. 그래서 한문 한자 병용 얘기가 나오는 예, 건가? 조선일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한문 구조에서는 SV 구조잖아요. 문장의 제1형식.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설문 설계의 오류 때문이고 교과서에 그 6월 25일 새벽에 일제 남침했던 그 지도까지 지금 예.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교육이 성공한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뭐 역사 교육도 그렇고 그 한국사 관련 시험도 그렇고 다 그냥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머릿속엔 대한민국으로 가득 차 있지 북한의 자리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그걸 헷갈리는 거니 얼만큼 성공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옛날 그 IMF 전환 시기에 이런 젊은 세대도 있었어요. 차라리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통일을 안 하려고 안 살 거 아니냐. 참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그게 그렇게 마음먹어도 되지 않는데 이런 속에서 사실은 그 북한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안전지대에서 행복한 주민으로 살기 위해서 남북 주민으로 살기 위해서 사실은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라는 부분은 다시 말해 유교화된 전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고생하지 않고 목숨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교육인데 북한을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이제 남침 북침 여론조사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또 있어요. 또 삐삐 교과서죠? 우리 막 자세히 다루지는 말고요. 우리 삐리리 교과서에 혹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안 나왔고요. 아, 진짜. 뭐라 써 읽어드릴게요.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서 각각 미군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문제 삼는 건 그건 이제 포고령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와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표방한 게 있잖아요. 점령 정책 표방한 그 문구가 소련은 좀 해방자적 모습을 띄었고 미국은 점령자적 태도를 띄었고 그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서에 네네. 포고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미군은 네. 미군 정청 그쵸. 포고령 제1호 그쵸.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소련군은 뭐라고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의 해방군처럼 그게 우리나라만 들어올 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소련의 어떤 이거를 정책이죠. 아마 예. 그 미군정은 와서 직접 통치를 하잖아요. 예. 그 직접 통치를 하면서 임시정부라든가 그 전에 있던 뭐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직접 통치를 해요. 근데 소련은 들어와서 간접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포고령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내려놔도 반미 발언이요. 그렇게 반미 발언하니까 자꾸 좌편향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데 참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미군이 이렇게 포고령이라는 이름을 안 썼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좌편향이라는 오해를 덜 받게 돼요. 같은 그죠. 말인데. 제가 지금 교사라 굉장히 겁이 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하면 징계 먹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2008년도에도 우리는 미국 소고기가 싫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게 미국이 싫어요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 차라리 그때가 그 광우병소가 호주산이었으면 우리 문제 없었을 텐데 그냥 미국산인 반에 반미로 몰려버렸잖아요. 호주 미국이 소고기 미국에 광우병이 없었고 호주에만 광우병이 있었으면 우리 반미로 안 몰렸겠죠. 아니 그게 아니지. 애초부터 검역 조건 완화를 안 했지. 또 그렇게. 그렇죠. 예. 쇠고기 수입 검을 위한 검역 위생 조건 완화한 게 그렇죠. 미국 소를 들여올리니까 그걸 완화한 거지. 호주 소 같으면 계속 미국 거 사다 먹고 호주 거를 못 들어오게 했지. 그러니까 한때는 그 메가더 포고령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부역자 유지시키는 거, 속칭 그렇죠.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그게 이제 그 EBS 교재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왔던. 이제 지금은 이제 교과서 통합되니까 안 나오는데 아마 시비 걸려면 그런 것도 다 시비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가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게 친일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해 아동들 물어봐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왜 우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냐 물은 거 상식의 문제잖아요. 예. 어떻게 했냐면 얼렁뚱땅 바빠서 못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거기서는 건국하느라 바빴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건국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문제는 건국은 누가 하고 했는데 친일파하고 이렇게 되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건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 친일파 청산을 할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건국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일 가지고 자꾸 그러면 그 발목이 잡히는 거니까 대국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친일파를 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좌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국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더 안 할게요. 창피해.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삐리리 교과 한국 사회는 이렇게 써져 있고요. 다른 6종의 교과서도 다 비슷하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쟤는 교학사 교과서가 지었는데 새누리당이면은 근데 재판에 7종 교과서가 받고 있어요. 아 그런가?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 교과서는 국민의 교과서고 좌익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선언했던 보급 새누리당 정당 교과서입니다. 아, 다 지랄도 풍년이다 정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260개가 틀렸는데 이거를 뭐냐면 그렇게 틀리게 쓰는 것도 기적인데. 그러니까 그죠. 그전에 그런 그거를 문제도 없었잖아요.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통과시켜 준 것도 기적. 기적이 두 번 일어난 것은 정치적 음모 외에는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쪽에서 다 지적해서 고쳐줘서 교과서 품질이 되게 향상돼 버렸다며. 아니에요. 그 똥물은요.
똥이 한 방울 있어도 똥물이에요. 물을 아무리 섞어도. 그럼요. 그리고 교학생에서 통과시켜준 교수님도 반대하셨잖아요. 이번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교학사한테 우리 다 안 가르쳐 줬어요. 아. 2260개인데 교학사에서 결정적인 건 빼놓고 했어요. 우리 연구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답안지 좀 달래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학생에서 검정 통과는 부정 입학 시켜놓고 사후 답안지 고치기였어요. 그래서 교과서 검정 파괴 주범은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예요. 아니 그런데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부정 입학은 교학사가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음. 모범생들이.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고요. 이제 뭐 지금 막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각하께서는 그냥 마음 먹으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년 이맘때쯤 뭐 초안을 완성해가지고 검토를 빨리빨리 한 다음에 이제 연초에 인쇄해가지고 하여튼 3월 달에 배포한다고 해요. 2017년. 3월 달에 이제 2017년 3월 달에 이제 배포하는데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요. 필수 자체는 내년부터. 아, 필수 자체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필수가 되는데 내년에 시험 보는 아이들은 검인정 교과서 가지고 공부한 걸로 시험을 보고 2019년까지.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때 나온 게 또 3년이 지나야지 예. 수능을 보니까. 내년 들어오는 입학생까지는 1학년들이 검인정이고. 있어요. 그래 2020년부터는 이제 국정교과서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이 정권이 또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 똑같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 근데 김무성 같은 사람이 됐다고 가정해. 그러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응? 절 보면서 왜 이렇게 사정하세요? 아니 나 오해받을까 봐. 예, 우리 김무성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만에 불효자식 만나서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들 아니었으면 그냥 조용히 묻혀갈 뿐인데. 그렇죠. 아들 때문에 만에 계속 하나 김무성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정교과서를 계속 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2016학년도 17학년도에도 이 수능 시험 출제에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출제 경향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과서가 국정으로 완전 바뀌고 나서 2019년부터요? 2020년부터? 2020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중3, 중2들이 이제 대학 입시 보는 지금 중학생들이 입시 보는 그때가 되면 이 국정교과서에서 아니 물론 전제는 김무성 등등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 아래 아니면 꽝이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잡으면 이건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수능 출제나 혹은 내신 등급도 중요하니까 학교의 한국사 시험 이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필수 과목이 되고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교과서만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국정검정이기 전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수능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수능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지필지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신 몇 분하고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고 기분 좋아할 스타일의 문제를 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일 독재 이런 문제를 기분 나빠하지 않을 스타일의 문제. 예. 쉽게 말해 수능의 출제 경향은 각하의 취향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뭐 새마을 운동 나오고 아, 그래요? 예.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심 선생님 올해 새마을 운동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경제 성장률 문제가 그렇죠. 경제 성장률 문제가 나왔는데 보도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럼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성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은 내용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예전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뭐 이제 균형을 맞췄었던 거죠. 예, 뭐 성장과 분배 이런 문제가 균형이 맞춰서 나오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나오게 되고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수능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장 공식력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내면은 내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충하면
경제 성장 그래프 자체는 많이 활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거 보기를 보면 전태일 이야기라든지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게 같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는 뭐 유월항쟁이나 4.19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균형이 있었죠. 균형이 있게. 근데 작년에는 통일 문제가 사라졌고 올해는 민주화운동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보기가 다 경제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산업화에 대한 성과가 너무 취약하게 설명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제가 자꾸 빙의가 되죠, 빙의가. 저는 그 시대에 사셔서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18년을 대통령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의 대통령이에요. 나도 그래 그거는. 그건 자도 불뛰어서 내가 3살 때 대통령 되셔서 대통령 저 대학 2학년 날 때부터 대통령이셨고 대학 들어가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니 날 때부터 대통령이셨어요? 60년생이거든. 아 그렇구나. 아니 나자마자지 그러면 61년도에 잡았으니까. 아, 돌맞이 할 때. 예. 정체성 아니죠? 돌잡이 하실 돌잔치를 5.16 쿠데타로 했네요, 제가. 나는 이미 저 두 돌 다 돼 가가지고 말 좀 배울 때 그때 그런데도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내 마음의 대통령. 이죠.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두 저희는 살이면 전두환 세상자 아실 텐데. 네. 어. 전두환 7년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일 큰 전두환 문제가 노태우까지 하면은 지금 12년 학부모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산업화라는 게 출제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내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국정과서 시험 문제나 지금 이제 검정 체제도 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대통령 연두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외국 나가자 하는 국내에 잔소리하고 나가는 이야기들 이걸 체크하면 출제 경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건 그러니까 교과서 한국사로 바뀌고 그게 내년 첫 수능이잖아요. 근데 예. 참 이 제도가 얼마나 웃겨졌냐면 이제 국민적으로 한국사를 다 좀 배워야 된다 해서 수능 필수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반론이 뭐였냐면 시험이 또 입시 부담감 커지면 어떡하냐 해서 국가가 또 어떻게 제대로 웃기게 만들어놨냐면 그냥 한 50점만 넘으면 돼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격시험이네. 네, 예, 그러니까 아, 바뀐 거죠. 패스와 페일로. 그러니까 통과만 되면 되게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대는 아주 명문대를 가더라도 50점 만점에 35점 이상.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러니까 한국사가 필수인데 한국사 교육은 실제로는 완전 무력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대충 해도 그 정도는 받는다 이런 거 이제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보실 때는 1등급, 1등급을 받아야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인 거예요. 네, 1등급부터 9등급부터. 근데 이 한국사는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고요. 1등급부터 한 3등급까지 대다수 학생이 포함될 수 있게 그래프가 예. 우하향 그래프가 되는 거죠. 절대평가로. 예, 절대평가 절대평가니까. 되면서. 예. 근데 그러면서 교과서 또 비중은 옛날에는 근현대사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근대사 위주로 쫙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대사나 이런 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예. 아예 고시도 그쵸 이렇게 그쵸. 고대사 위주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문제 중에 아마 한두 문제만 현대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가르치겠어요. 핵심.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예. 딱 하나만 나올 거예요. 한두 개 나오는데 그게 딱 이제 그 아까 말한 중화공 그러니까 강화. 뭐 네. 탄호한 이론 같은 뭐 거죠. 이런 거지. 그 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제안을 한 독일 도시의 이름은 아마 정답 드레스덴. 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했어. 맞아요. 무슨 8.15 경축사 나오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시험 출제했다니까 근데 학교에서. 우리 바덴바덴도 했잖아요. 올림픽. 바덴바덴. 예. 근데 제가 저도 우려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 필수화를 시키면서 문제 난이도를 확 낮춰버렸어요. 의도적이죠. 예, 의도적. 그래서 시험 문제들을 보면요. 이제 1학년 아이들 모의고사나 아이들 모의고사를 보면은 단순히 지배계층을 물어보는 고려시대로 따지면 뭐 문벌귀족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말 좀 이게 비약을 하면은 70년대 그래프를 주고서 이 당시에 발전한 공업 산업은 무엇인가라고도 그렇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빛과 그림자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빛만 딱 찌어주고. 아, 알겠다, 뭔지. 네. 우리 감이 바로 와요. 우리는 다 겪어본 세대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본 시험은 이런 거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에 주요 예, 산업. 예, 그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한 주요 예, 산업 예. 분야로서 중화 틀린 것은. 그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 내볼까요? 그렇게 하면 예. 다음 중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아닌 것은 아, 예. 1번 농지개혁, 2번 전후복구 사업, 3번 원자력, 그다음에 4번 한미 상호 방위조약, 5번 새마을운동. 땡 틀린 것은 새마을운동. 이거 5번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경험해본 얘기를 바로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시험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국사 시험 칠 자신이 생겼어요. 용기도 있고. 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우리 만학도들한테 모금이야 이거. 네, 또래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다 맞췄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쉬워져서 내가 풀었다. 근데 왜 맞췄는지를 지금 알겠는데. 유신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유신 어린이들은 다 알아. 네. 나는 유신 청소년이었어. 유신 어린이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내가 중학생 때 유신이니까.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3년 전부터 엄청 그 수능 교재 EBS에서 엄청 가르쳐요. 이승만 대통령의 찬란 업적이라고까지는 안 나오지만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들이 이승만 옹호할 때 핸디캡이 있잖아요. 어차피 분단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또 그 분단을 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어떤 조건도 있었겠죠. 근데 6.25 때 3일 만에 수도 뺏긴 게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소리. 그 부산 항구청에 있으면서도 그 이태원 순간에 전 세계 16개국을 손가락 하나로 갖다 해서 다 불러오신 그렇지. 거예요. 외교의 기진 거야. 그 가운데서 뭐냐면 16개국을 불러오시는 그 타고난 외교적 재량이다. 미국 대통령하고 무엇보다. 힘겨루기하고 예. 뭐 방공포로 그 아주도 그냥 막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뭐 휴전 정전협정 반대하고 이래서 결국 한미 방위조약을 그렇죠. 선물로 받고 이런 이런 예찬이.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왔을 야.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승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이 뭐냐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고 우리가 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살게 되었다. 교학사 교과서의 그래서 6.25 때 뭐냐면 6.25의 참화보다 그것이 한 페이지 이상 나와요. 조약문이. 그러고 딱 요즘에 이제 좀 하는 게 그 서독의 그 광부랑 간호사 파견한 거하고 중동 진출하고 요게 아주 맹위를 떨치고 네. 있어요. 외화벌이. 딱 이어지네요. 저거는 안 스토리가. 나오던가요? 우리 때도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외화벌이 중에서 국가가 주선해준 뚜쟁이로 나섰던 성매매, 그 기생관광. 예. 여러분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들 네네. 요즘 가을에 가면 되게 좋잖아요. 봄에도 좋고 많이들 가시는데 그 절이 서울에 있던 가장 큰 관광요정 2개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리고 관광요정의 사장님이 백석시인 애인 나타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셨고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기부를 하려니까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몇 년간을 쫄라가지고 결국 조계종에서 그걸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길상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상사를 갈 때마다 저는 그 정문 들어서서 왼쪽 앞쪽으로 있는 제일 첫 번째 건물 거기가 옷 갈아입는 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예, 그 관광요정을 할 좀 때 유명하죠. 그 일하는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방이었어요. 락커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꾸 우리는 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 여성 단체에서 교회 기생관광 여성 단체에서 반대 나왔던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우리 기생관광 심각해요. 실태에 대해서 한 해에 기생관광으로 2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해도 있어요. 관광 수입을.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한국 여성 단체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때 박정희 정권에 있던 문광부 장관이 다 외화벌이 일꾼들 아니냐. 그래서 왜냐 통행금지 면책권이 있었어요. 예. 밤에도 그때 우린 통행금지 있었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생관광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제 시기에 일본인들이 한국 올 때 기생관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박쥐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또 분당한 거예요. 또 여성운동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중동에 일하러 가고 독일에 탄광에 들어가고 병원에서 일하고 이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기생관광 얘기는 안 하죠. 절대 시험 못 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근데 그때 그 기생관광의 고객들이 99%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거까지 교과서에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얘기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승만 민간인 학살, 박정희 시대 어두운 거. 근데 저쪽 진영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 얘기나 이런 얘기를 건드니까 막상 이제 좀 진보 진영 계신 분들이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종류의. 근데 사실 그것도 쉽게 반박 가능한 얘기인데. 쉽게 반박. 저는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국정교과서 때 그 유시민 선생님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도 빈익빈 부익부 지적했잖아요. 국정교과서에서. 그럼요. 그다음에 수출이 편중돼 있다 얘기 다 들었었어요. 다 국정교과서를 할지라도. 그 뭐냐면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성장의 그래프보다 길었던 그림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옷은 잘하는데 사람이 안 자라는 문제가 오늘 한국의 고민인데 이 교과서에서 뭐냐면 옷만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그 것이고. 독일의 간호사 보낸 얘기 그런 거요.
사실 그거는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에 있던 이수길 박사인가 하는 그분이 일찍 유학을 가서 거기 독일에서 의사가 돼서 병원에 재직하고 계셨는데 독일이 간호사 맞아요. 부족으로 네, 네. 막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간호사가 우수하다고 해갖고 민간 차원에서 네. 간호사 교류를 해서 취직을 막 시킨 거예요. 근데 독일 쪽에서 너무 호응이 좋아서 한국 간호사들이 가서 주로 노인들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그 60년대 70년대에 그 한국 젊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어른 공경을 잘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자기 몸을 안 사리고 어른들한테 공손을 하게 하니까 그게 저 아몬드 눈을 가진 천사라는 별명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붙였고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가 영주권을 요구하는 데모를 해가지고 여론 지지로 그게 통과된 사례가 한국 간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독일 쪽 정부 쪽에서 개입을 해서 더 많은 간호사들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거기 이제 같이 지원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맺어진 거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외화벌이 하려고 막 기획해가지고 독일 정부하고 협의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뭐 담보로 해서 뭐 상업차관을 빌렸다 이건 다 엉터리 얘기고요. 있지도 않은 얘기고 독일법상 그 민간인들이 일해서 받는 월급을 무슨 담보로 해가지고 정부 차관을 무슨 빌려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독일 법체계상 그런 이제 엉터리 소문도 많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의 출제 경향이 이 국정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번 국정교과서 논쟁에서 교과서 국정화 논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쪽으로 이미 출제 경향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능 출제 경향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사 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여당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 그 어록들을 채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유신교과서로 공부한 세대가 사실 우리 같은 예외도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박제대도 그걸 너무 잘 세뇌를 알았어요. 하려면 세뇌를 하려면 어렸을 때 해야 돼요. 박제대는 일제시기에 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교사했고 근데 일본의 그 국책 과목이 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국사, 일본사, 그다음에 수신 이게 반공도덕이에요. 지금은 치면 이 효과를 직접 본 거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세뇌된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박한용 실장님이나 저는 이미 5학년이잖아요. 조만간 6학년으로 진급할 예정인 5학년이라 졸업해야 이런 되는데. 인간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을 그렇죠. 예. 예, 세뇌시켜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 거지.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내는 날 와서 절하도록. 그럼요. 예. 사실 우리 같은 세대 참 어려운 게 이미 56년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미워하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갑자기 침입하라니 이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휴대폰 바가지 요금에 많이 힘드시죠? 가구당 통신비가 OECD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나섰습니다.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신받다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월 11,000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유선전화시설 설비 구축을 위해 부과된 요금입니다. 통신사들은 무선전화 시대에도 이 부당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정의당 신받다를 검색해 주세요. 정의당 블로그에 오시면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가계통신비 부담 팍 깎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교과서의 내용,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이 진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제 것들을 교육 현장에 계신 두 분, 우리 임선일 선생님하고 심영원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비난을 모함을 하면서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국정교과서로 몰고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죠, 지금. 이제 어때요? 우리 임선일 선생님 현재 그 역사교사들 모임도 그렇고 예.
뭐 과목을 불문하고 학교 선생님들 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예. 또 각종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의견 분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반대가. 선생님들이 지금 현행 교과서들 자체가 다 거의 다 검인정 시스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가 예전에 사용하던 국정교과서보다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배웠을 때 저는 이제 국정교과서로 배우고 이제 검인정 교과서로 가르치는데 질적으로 차이도 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구성할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검인정 교과서들이. 왜 그러냐면 다양한 책들을 보고 나서 자기한테 필요한 자료를 또 수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국정교과서 수업 들을 때는 아주 단순해요.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시고 자 이거는 이거 A는 B고 C는 D고 E는 F야. 이거 중요하고 밑줄 긋고 밑줄 이건 자주 시험 나오는 거고. 네. 딱 고르고 나서 야 이거는 뭐 학력고사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이야. 잘 봐. 별표 딱 그럼 끝이거든요. 돼지꼬리도 하나 쳐주고. 예. 돼지꼬리 땡냥 막 해주고 그러는데 검정교과서는 그런 수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인물사도 풍부하고 사건사도 풍부하고 토론거리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를 시켜보는 거죠. 토론거리를 주고. 그러니까 수업 방식 자체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국정교과서에서 주입식으로 배울 때는 아 따분해. 이거 또 외워야 돼. 이거에서 요거는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 시간 빨리 가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니까 수업의 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 의도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 제가 그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교원 평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교원 평가 해주면 애들이 뭐 임선일장 막 이렇게 막 써줘요. 애들이 뭐 제가 뭐 깔때기를 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짱짱맨 뭐 이래가지고. 예. 뭐 교원 평가 점수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국정교과서 가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똑같이 얘들아 이거는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야. 이거는 9월에 나왔던 거야. 이거 2번 다 나왔네. 엄청 중요해. 야 별표 100만 개 쳐. 이런 수업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정교과서가 역사 해석을 표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만드는 역사. 예. 이것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면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 역사교사 모임은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역사교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 예, 전체 가입하고 계신- 3분의 1, 예, 전체 예. 역사교사의 3분의 1 정도 돼 있고. 예, 예.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역사교사들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비율로 예. 그 국정화에 반대하는 걸로 나와요. 예.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 역사교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왜 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여론조사도 동의가 안 되고 그죠? 네. 거의 100인데. 예. 아니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은 편하게 대화를 나눠도 예. 선생님들은 실제 그래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니까 그 초중고 교사 850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를 보니까 90.4%가 반대고 그중에 매우 반대가 79%예요. 그다음에 한국교총이 교과서 국정화 찬성했는데 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 중에서도 80%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반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걸로. 근데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특강을 했더니 학생들이 도대체 국정을 지지한 10%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에요라고 고등학생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끔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 있으니까 막 예. 실질적으로 와서 국정하면 좀 편하지 않아 하는데 되게 눈치 보고 얘기해요. 왜냐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개념 없다는 게 되니까 되게 눈치 보고 자기도 이제 조금 보수적이니까 물어보다가 그냥 입 닫고 이걸 이런 보면 식이거든요. 한국의 역사학계 90%가 좌편향되었다고 제가 그저께 만난 토론장에서 만난 분이 계속 주장하시던데 역사 교사 90%도 다 그 제자들이라서 그런지 아니, 근데 그건 자기 세뇌예요. 좌편향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계신데 조금만 오른쪽에 있어도 다 좌편향으로 보이시지 않겠어요? 제가 뭐 한마디로 오른쪽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0%는 말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 나서 밀리니까 그 토론하셨던 그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명희 교수라든지 권혜영 교수 은밀하면 한국사 전공 교수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90% 이상 아니냐는 거지 내 얘기.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10%나 반대할 국정화를 지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계도 90%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볼 때는 99%가 작용화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아니 그렇게 말해서 한규환 씨가 한규환 그래요? 총리가 99.9%가 99.9%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현재 뭐냐면 8종 교과서 가운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교학서 쓰레기 교과서가 딱 한 군데고 이제 총합쳐 세 학교잖아요. 예, 세 학교예요. 그렇죠. 아니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는 아니고 쓰레기처럼 품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뭐 삐리리 교과서. 현대 한국은 압축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방송으로서는 그게 하는 게 정통이지만 또 시사 토크는 있게 또 적절히 해줘야 돼요. 정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 나오면 나중에 삑 처리하겠습니다. 편집할 때. 죄송합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예. 아. 저는 그 확신에 쓰레기보다 못하다는 건 입증됐어요. 아, 예. 하긴 쓰레기는 그 재활용하면 또 가치 있는 게 나오기도 또 하고. 놀라운 것은 이 뉴라이트나 현 정부는 시장 경제하고 경쟁을 강조하잖아요. 예. 불량식품이 나와가지고 퇴출된 거예요. 그죠. 여기 퇴출된 0.01%가 옳다고 한규환 총리 주장하면서 나머지 99.9%가 좌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자체가. 그거는 셀프 왕따 아니에요? 자기하고 의견 다른 사람이 99.9%고 자기가 0.1% 속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셀프 왕따 아닌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업자득이죠. 이거. 이게 어렵게 하면 이건 자업자득이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자가당착. 아직 사자성어는 모르겠고 저기 우리 저 심영원 선생님은 이제 애들 대학 입시 가르치시는데 네. 한 5년 10년 경력이면 한 5년 정도는 이제 국정교과서 때 입시 지도를 했고 그때는 이제 국사랑 근현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사가 국사만 국정이죠, 국정이고 국사. 근현대사가 검인정. 네.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근현대사가 문과생의 한 80%가 그걸 했기 때문에 벌이도 좋았고 애들과 수업하는 맛이 났죠.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관한 지난 10여 년 활동하시는 동안 내내 검인정 가지고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입니다. 국사만 됐었는데 국사를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국사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되니까 근현대사로 가버리는 그리고 거야. 그 국정교과서가 한 권이니까 국사 편찬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산대렵도, 뭐 동국진체, 뭐 이런 얘기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국사를 선택한 학생들도 가르쳐 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국정교과서 가지고 입시지도 했던 거 하고 네. 검인정 근현대사 가지고 입시지도 했던 걸 비교해 보면 수업이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좀 많이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점수를 따는 교육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저는 냉정한 거지 이거는. 네, 냉정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70년째 암기 교육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좋게 가르쳐놔도 저 같은 나쁜 사람 만나서 다 털리고 나쁜 거 그렇죠. 제가 나쁘게 만든 건 아니까 다 털어놓고 외울 것만 딱 외우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교과서만 좋으면 암기라도 좋은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국정교과서는 한 권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걸 다 스캔 떠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 색칠해서 사진 캡션까지 다 외웠어.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학교 때라고 다닐 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 국정교과서랑 지금 국정교과서 그 두께가 달라요. 2배 이상 두껍고 그래요? 보조 자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요게 국정교과서예요. 네, 아예 달라요. 에이, 우리 때도 저 정도 됐어. 그때 두께가. 저희 때는 두 권. 그리고 사이즈는 좀 작았다. 우리 근데 거기 국판. 이제 여기는 막 되게 조그만 막 온갖 자료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검인정은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근현대사 위주로 교육을 하면 아무리 암기더라도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불만도 갖고. 선생님, 유신을 국민투표가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괜히 화내고. 그러니까 아무리 암기 교육이더라도 한국 근현대사 갖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괜찮았죠. 그 우리는 사실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 같은 걸 보고 본고사를 볼 때 나온 이제 국사 세계사 문제요. 역사 문제 중에 지금 기억 남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국어 문제도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된 해는 1920 아니 1910 몇 년도야. 나 그거 사실 본고사 칠 때 틀렸는데 17년인가? 그거 지금 시험 나와요. 10년대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1912년인가 17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인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컨닝을 했거든. 대각선으로 앉은 학생 거를 봤더니 1910 몇 년이라고 썼더라고. 쟤도 잘 모를 거야. 이러고 내 생각대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응?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국어 문제는 그따위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게 무슨 국어 시험이에요.
아니 이광섭이 무정이 발표된 연대를 외우는 게 국어 실력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막 국립서울대학이라는데 문제가 그따위예요. 그리고 역사 시험에는 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다음은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난 해의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해요. 명예혁명이 일어나던 것과 같은 세기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여기서 서울대 이래가지고 한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사건이지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그걸 맞추는 거예요. 또는 제일 흔한 예비고사 문제가 다음 보기 가운데 사건을 연대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이런 역사 교육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다 국정교과서 시대인데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 캡션까지요. 근데 이게 거민정제를 하면은요. 거민정제하고 국정제하고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거민정제가 훨씬 힘든 가르치기가 힘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준비를 많이. 국정교과서는 딱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거 이해할 수 외우게. 있게 해주면 되는데 거민정 교과서는 수능이 공통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교과서 펼쳐놓고서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많이 나온 그래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죠.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질도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강사는 편해. 그러니까 강사는 편해. 왜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전체를 잘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 여덟 개가 있으니까 간추려서 중요한 것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점수 내는 사람들은 편해요? 핵심만 하니까 훨씬 편하죠. 예, 훨씬 편해요. 그건 이제 정말 참교육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국정교과서는 달달달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건 공통점을 갖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훨씬 대학 편하죠. 입시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치면 국정하고 거민정 학교 선생님들은 국정이 거민정이 수업 부담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수업 교사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거민정이 부담이 크고요. 학생들한테는 국정화가 국정이 부담이 큰 훨씬 거예요. 국정이 커요? 훨씬 커요. 그럼요. 저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를 배웠잖아요. 예. 국정교과서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딱 국사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외워라 그러고 중요한 부분을 먹칠을 하라 그래요. 먹칠 까맣게. 까맣게. 그래서 단어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읽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검사하실 때 책을 펼쳐서 손때가 안 묻어있으면 해초리 때렸어요.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를 색채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난 역사 선생님 만나서 그런 거고. 근데 우리 사실은 국사 선생님은 안 그랬어.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거민정이 싫어합니다, 이거. 근데 거민정이 돼도 연도도 다 외우긴 외워요. 근데 그래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냥 단순 암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라는 수학 능력을 물어보니까 그렇죠. 암묵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리고 흐름을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암기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정화시키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저는 이런 거 되게 잘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암기 대결로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외우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 고등학생 때도 외우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면서 외웠어요. 이런 거 외워서 뭐 하지 나중에? 그리고 화가 났어요.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서 뭐 이딴 걸 시험 문제를 내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지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근데 이제 그런 시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그래도 박정희가 중학은 했잖아. 이렇게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중학. 문제 유형 자체가 어차피 결론은 자꾸 유도시키니까. 이렇게 아니 중학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균형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균형이 없는 거지. 인혁당 사건, 그 유신으로 이제 긴급조치 구호 내려서 탄압하고 이런 사항들을 경제는 발전했었고 자꾸 옛날 대통령들이 나쁜 짓 한 거 파헤치는 거는 자학적 역사관이에요. 저는 그것도 좋다 이거. 저 산업화만 다루더라도 경제 성장할 때 있어서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형상, 그다음에 뭐냐면 노동운동 재벌 현상. 중심, 그다음에 이 수출 주도 형성이 미일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더구나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중노동 덤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얘기할 때 이 경제 성장은 거짓말이 되고 허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기엔 전인경 그 자유경제전 사무총장이 정확히 지적한 게 네. 시작이라는 거예요. 딴 것도 그렇지. 드러내야 딴 되는 것도 거죠. 다 한국지리가 보면 실제로 대부분 다 그 경제개발 얘기 나오거든요. 다 드러내고 뭐 사회문화에 마르크스 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지금 경제 사실은 다 바꾸고. 사회 과목이나 모든 과목이 그렇죠. 다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한국사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사가 버티는 이유는 뭐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체가 갖는 건데 사실을 바꾸라고 하니까 역사학자들이 지금 뭐냐 환장하는 거예요. 경제교과서도 소득 불평등 뺀다고 막 그렇죠. 최근에. 네. 뺐어요. 그 지금은 왜냐?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교과서에서 아예 네. 뭐 예. 진위계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소득 불평등을 빼고 사회문화가 대박인데 그게 마르크스를 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회문화 교과서의 절반이 그냥 갈등론인데 교과 절반이 날아가는 게 되죠. 이제 이 교과서 국정화의 이 흐름이 일단 한국사에서 시작했지만 이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성공적으로 이제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회문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기술 과정까지 다 가야 이미 되나? 시작되고 있죠. 아니,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사만 지금 시작되고 버티고 있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한 것만 이 정도고 네. 그러면 앞으로 더 해나가겠다는 게 우려가 지금 됩니다. 뭐냐면 이제 다른 건 검인정 체제지만 내용이 이미 많이 뜯어졌는데 지금 다른 과 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한국사만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교과서 도덕책 이거 심각하다. 예, 윤리책에서도 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 자유경제원 이 이름도 웃긴다. 뭔 자유경제원이야? 그러니까 되게 조폭질하는 놈이 나 착함 이렇게 이마에다가 먹물 새기고 다니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착한데 하나도 안 자유인데 뭔 자유경제원이야 얼어 죽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그죠?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동과 수천 마리의 양떼와 그다음에 그 양떼들한테 말 안 들으면 늑대가 와서 너 잡아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럼 실제로 잡아먹는 거는 사나운 개들 몇 마리 풀어가지고 양들이 반항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스펙 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에서 주최한 여러 행사들을 가보면 거기 특강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그런 강의 계속 하세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역사학자 아닌 사람들이 안보 강사 노릇을 한 거 똑같이 지금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도가요. 2000년대 말부터 시도가 네, 돼요. 했었죠.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교사들은 4년 차가 되면 1급 정교사 정교사. 자격 연수를 18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 교수분이 와서 수업을 하려다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죠.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수업을 못하고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2008년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겨울 방학 때 일제히 고등학교에다가 한국 현대사 강의 특강을 했잖아요. 수영 끝나고. 네. 그때 황당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안보 강사들이잖아요. 네, 안보 강사. 민방위 그 강사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대학교에 스펙 닿는 코스마다 아주 진짜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심각. 이건 거대한 이권이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강서라든지 전국을 이게 돌아다니니까. 초중고에서 나라 사랑 교육이라고 해서 예. 그게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고문받아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을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학생들이 울면서 모자이크 나가고. 처리도 안 하잖아요. 예. 울면서 나가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안 하고 이 교육이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제 친구가 EBS 강사인데 요즘에 거의 사교육이 이제 경제 부담이 되니까 EBS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녹화를 하다가 5.16 군사 정변일 말이 나오면 군사 쿠데타 이러면 갑자기 PD가 스톱 하면서 말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그 학원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 그 인사들을 교육방송 사장으로 네, EBS 네. 사장으로 네. 보내려고 하는 거 자,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짜는 구도가 있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젊은 청소년들을 어떤 그렇게 자기의 지지 기반 삼는 아주 교과서의 정치 도구가 있지만 수능을 통해서 나오고 근데 국정교과서 이것 때문에 각종 국가 공무원 시험이 다시 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입사 면접에 이 국정교과서에 준하는 걸로 해서 뭐냐면 성향 파악을 하게 되고. 벌써 이번에 행정고시 합격자들 뭐 면접하는데 나왔잖아요. 오늘 이랜드 기업에서도 그렇게 물어봤다고. 인적성 이랜드는 검사할 원래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회사예요. 거기는 물론 그렇게 언어가. 하죠. 네.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EBS 주목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교과서는 깊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고서하고 문제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화학습은. 이 부분에 가는 것은 상업적인 이익 전에 여기서 깊게 공부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변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EBS 사장을 반드시 이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참고서 하나 문제집 하나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 국민의 국정으로 가는 거예요. 전 우리 국민의. 심영환 작년에 선생님은 EBS 강의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는 해봤어요? 영원히 못하게 됐죠. 이제 틀렸네 네. 보니까. 근데 그 EBS 시도가 이미 작년에 한 번 했다가 언론에 터지면서 예. 은밀히 진행돼서 어쨌든 내용을 수정을 시키는 작년에도 이미 있었죠. 자, 뭐 하라 그래요. 우린 또 우리대로 이렇게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이념을 국민들에게 갖다 먹이고 아직 자라나는 새싹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진짜 발광을 하는 중인데 이런 데 맞서서 내 자녀를 지키고 싶다, 나를 지키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좀 알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 박한영 실장님이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역사 쪽으로 오죽하면 강연도 알겠어요. 많이 오죽하면. 하시고. 제가 사실 수줍음도 많고 남 앞에 못 서는 성격인데. 뭐 이런 거 좀 듣고 싶으면 어디 갈 만한 데 없어요, 예. 요새? 지금 그래서 왜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 저지 네트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이제 사실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데 이 저지 네트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방학 때 1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정교과서 저지 거리의 역사 강좌가 시작됩니다. 네. 거리의 강좌. 예, 거리의 역사 강좌.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쫓겨난 셈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예, 근데 또 정년 퇴임하신 우리들의 스승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십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2시에는 이만열 교수님 아시죠? 예. 이만열 교수님. 고려대학교 아니신가? 숙명여대. 숙명여대신가? 전 교수였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전 이명박 국사편찬위원인데 예. 요즘 국사편찬위원장과 매우 다른. 정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굉장히 보수적이신데. 예. 근데 이분이 진짜 보수주의자죠. 예, 예. 이분이 진짜 보수주의자예요. 예. 정통 보수주의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장소는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예정인데요. 2시부터 강의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만나 공기 만나 가지고 하시니까 한국사 교과서 쟁점들 있죠. 2부에서 이만 선생님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조광 교수님, 정년 퇴임하셨죠. 고려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해서 쭉 1월 달까지 최고의 학자들이자 또 최고의 명강의로 유명하신 분들이 거리 강의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예. 저기 이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이라는 게 파이낸스 빌딩. 소라고동. 소라광장 바로. 소라광장 바로 옆에. 예. 그 청계천. 예. 파이낸스 빌딩 여기 있나? 예. 그렇게 하고 아마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깨어나라 역사 해가지고 바로 이걸 예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방학 전에 저기 동영상이나 이렇게 뭘 만들려고 그래. PPT라도 15분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이 교과서를 안 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아까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그때 유튜브에다 뿌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당연히 해야죠. 예. 예. 물론 해야 되지만 꼭 민족문제연구소가 링 위에 올라와서 1대1로 대결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는 좀 두려워요. 그래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꼭 이럴 때만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연구소 해본 가입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민족문제연구소. 예, 뭐 현대전은 과학전이지만 예. 민주주의는 쪽수전이에요. 예, 좀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머리수 싸움인데. 그럼요. 가서 머리수 하나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거리의 역사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소라뿔 광장, 거 있는 그 옆이라고 합니다. 청계 소라광장. 예, 청계 소라광장 옆에 이만열 교수님, 조광국 교수님 필두로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한국 역사학계에 그렇죠. 큰 어른들이시죠. 만 나오셔서 80이에요. 예. 이런 분이 직접 거리에서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 그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이제 송년 특집 공개 방송 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역사 교과서. 물론 다른 것도 다루지만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지금 서울대 안에 있는 문화관 대강당 여기 한 1,3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게 12월 4일 밤 저녁 7시입니다. 물론 우리 다 이제 유튜브에 음성 파일 서비스는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 방청 신청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봤는데 거의 다 찼다고 그러거든요. 한 2,300명 정도 아직 여분이 있나 봐요. 현재 1,000명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200석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방청 신청은 여러 번 안내드렸습니다만, 예, 노유진 팟빵, 네이버 노유진 카페, 정의당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런데 SNS에 주소 공지를 다 해놨습니다. 보셔가지고 그 게시판에 방청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렇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요. 12월 4일 날 공개 방송하게 되면 예, 라이브로 나가는지 아니면 또 녹음 파일로 나가는지는 잘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라이브로 나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시고 싶은 분들은 참가 신청해 주시고요. 이런저런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그냥 뭐 대통령 욕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냥 욕하는데 멈추지 말고 좀 더 내가 많이 알고 깊게 알고 이렇게 할수록 내 삶을 잘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 선생님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역사를 공부한다고 역사를 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책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항상 제가 꼽는 책이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꼽는데 역사 공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역사를 교육하는 분들인데 교육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지만 혼자 책 읽으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현장 답사나 이런 거 하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도대체 역사 공부라는 게 우리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역사 공부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선생님들 모셨으니까 한번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학부모들도 대단히 많고 그러니까 먼저 임선일 선생님부터 한번 역사 공부 이건 뭐 안 하면 어때? 뭐 이거 한다고 뭐 좋은 거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7차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일인데요. 저는 이 근현대사 교과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 좋았냐면은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굉장히 친숙한 시대의 삶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립과 갈등은 화해와 협력으로,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역사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예전에 나왔던 일들이 지금은 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도구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굉장히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방관할 수 없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너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국정교과서가 나오면은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좀 굉장히 아마 제 스스로도 아마 수업을 하면서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제일 역사교사로서 양심에 찔리고 부끄럽지만 자기 검열을 할 것 같고요.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교과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이거를 진실이야라고 또 말을 해줄 수 없는 표준화된 국정화 속에서. 근데 어쨌든 저는 역사에 흥미를 붙이려면요.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만화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고 뭐 사건은 중요한 거면 중요한데 그냥 뭐 박시배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선왕조실록 만나보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도 재밌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서 역사에 흥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렇죠. 저는 뭐 저희 애들한테 이미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것도 읽히긴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만화 B 이런 인물이 나오는 말해도 돼요. 우리 방송에서는 다 말해도 됩니다. 제가 교사라서 이게 나중에 또 어쨌든 그런 이야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내러티브 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흥미를 가진 다음에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역시 흥미와 호기심. 이제 심영원 선생님은 점수 올려줘야 되는 분인데 애들.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점수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 대한 이해도 깊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네. 검열이 필요가 없어요. 점수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조차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또 그러니까 수업 시간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점수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저는 이제 1년 몇 번씩 계속 강사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이 순간. 근데 정말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저도 사범대를 나와서 결과만 내주면 과정은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계가 되라는 거죠. 아니 제가 기회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창의적인 기계가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깊은 계단이라고 대학생 인문학 단체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했는데 느끼는 힘듦이 뭐냐면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요. 20대들이 공부를 안 하고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냐. 그런데 왜 나가? 그 좀 좌빨이야. 그러니까 아무 뭐 아니더라도 그래서 참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공세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책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발 이렇게 좀 우리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학교건 어디건 서클을 가건 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가의 책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저 서가에 책이 쌓이면 부모님들이 그걸 장려해 주는 게 아니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대학생 친구들은 책을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빌린다는 개념과 돈이 아깝다 비싸다는 개념이 있고. 대학생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자기계발서죠. 아니 물론 책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죠. 도서관에서 빌려가도 뭐 충분한데 그래도 빌린 책이든 산 책이든 그 생활 공간 안에 책이 막 쌓이는 거는 그 자체로 되게 좋은 그쵸. 일인데 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회 구조가요. 이런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이 적어져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해야 돼. 이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문 교양서를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도 없는 거고요. 여유도 안 생기죠. 그렇죠. 예. 저는 이 구조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20대를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어떤 투표의 성향을 보고 현실을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현실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토론하고 그럼 이제 그게 끌어오르면 거리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거품 위에 있는 분노예요. 그렇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좀 의지가 꺾인달까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세상이라는 게 어리석잖아요 원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니까 세상도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세상에 대해서 막 너무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국민의 적어도 50.1%가 현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비율이 50%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현명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통하고 교신하고 교감하고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당장 무슨 성과를 내고 세상을 못 바꿔도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 네트워크를 타고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이렇게만 되면 세상이 계속 어리석어도 또 나는 나대로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지금 끊겠다고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전두환이가 뭐 아침마다 신문 다 그 군인들 보내서 검열하던 시대에도 유비통신으로 살아남았는데 뭐 까짓 거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유비통신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20대 때 SNS가 있었으면 새벽 1시 2시에 우리가 등사기로 긁어서 만든 유인물 들고 주택가 골목에 몰래 다니면서 저 우편함에 집어넣고 이거 안 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좀 그래도 역시 낙관적이죠. 예, 그때에 비하면 그때 좀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취하는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삶.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뜻이 맞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비슷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겨우 숨을 쉬고 다시 돌아와서 전두환 정권이 맨날 호구조선이 뭐니 해서 자취방 감독 감시하고 동네 중국집 소주집까지 전부 밀정들을 파견해서 감시하던 그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숨 쉬고 살았거든요. 대학가 자취방은 누가 자는지 다 집주인이 다 컨트롤했어요. 다 한상에 보고해야 불러가지고 전부 다 했고 그 일종의 5호 담당제 비슷한 거를 그때 술집에서 했거든. 3명이서 모여서 노래 부르면 바로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은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그걸 견뎌냈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쉽게, 물론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세상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그 자기 다짐도 되고.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주고받는 거. 이게 우리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위로를 드려요. 두 분이 너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근데 광고 해도 돼요? 예, 그럼요. 저기 제가 이제 그래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하십시오. 이런 데 제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뭐 EBS니 뭔지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예, 물론 잘 됐습니다. 예. 뭐까지 그가 EBS 망가진다고 뭐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저기 그 CBS에서 예. 이제 그 노컷뉴스에서 심용환의 그년대사 똑바로 보기라고 아, 예. 이제 짧게 외워줍시다, 짧게 이런 거는. 예, 이렇게 심용환의 맞벌이를 빼앗겠다는데 진리를 예. 위해서. 아니 아직 다 뺏긴 건 아니고요. 한 끼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알리는 예. 심용환의 그년대사 똑바로 보기라고 예. 유튜브로 이제 계속 매주 하나씩 그년대사 이야기도 하고요. 예. 이제 다음 달 초에 그 역사 전쟁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전 논란을 정리한 제 책이 예. 출간이 되니까 두 분은 꼭 저에게 추천사를 도와주세요. 아, 추천사는 아니고 이제 우리 방송에 광고 한번 붙이세요. 출판사 네. 얘기해서. 그럼 또 우리가 또 방송 중에 PPL도 해드려요. 제 나름대로의 좀 의지를 용기를 내봤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 자,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심영환 선생이 그냥 애들 점수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초고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저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차례 박한용 실장님 고정 게스트 내지 보조 진행자로 우리 노유진의 정치카페 스페셜 두 차례 진행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이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강연 요청이 워낙 많으신가 봐요. 보니까 저도 글쓰기 강의하느라고 전국을 다니는 편인데 지난번에 일정표 한번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리 맞춰봐도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불가능한 동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세 차례 고정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딴 분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굉장히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저 분으로서 우리 저 스페셜 진행하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사실 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유진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 앵커가 있었구나 정의당에도. 네. 그런데 봤더니 세 분의 합성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봤는데 역사를 잠깐만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역사는 그 흔히 말해서 사실에 입각한다는데 절대 역사는 사실에 입각한 학문이지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구죠? 그 유병언이라고 알죠? 세월호 사건 때. 팩트하고 트루스는 다른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같지 예, 않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병언은 죽었다. 사실 죽은 살인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식 죽었다는 팩트예요. 그건 뭐냐면 트루스는 죽었다가 아니고 죽어 있는 것으로 정리돼야 된다가 트루스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유병언만 잡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했는데 에게 찾아보니까 죽어 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왜 대한민국에서 그는 죽어 있어야 되고 자살하든 뭐든 있어야 되는가. 여기 비밀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역사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답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또 전혀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가 그렇죠. 자기 자신의 역사적 안목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란 게 뭐냐. 비는 내리는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고 똥은 마렵고 애는 업었는데 애는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서요. 이때 똥을 넣어야 될지 또 우산을 먼저 써야 될지 애기에게 젖을 넣어야 될지 이런 실존적 상황이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 복잡해지다면 주화파와 척화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병자호란 때. 정답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살지 않고. 그렇죠. 예, 저는 바로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역사란 것은 이런 수많은 사실들을 놓고 그 실존적으로 던져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눈이 역사적 안목이 커지고 자기 자신이 갈 때 삶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역사의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이에요. 근데 수능의 도구나 어떤 국가의 특정 정당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지는 이 국정교과서 이것은 한마디로 문해와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 위험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이 말씀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러게요. 예. 저 2주일 연속 그냥 고정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예, 마지막 말씀, 예, 그게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박한영 실장님은 민족문제연구소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역사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보는 게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삶에서 늘 같이 있어 왔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지혜를 내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어리석음을 좀씩이라도 깨쳐나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정치카페 스페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2회 방송. 저 한마디만 해요. 예, 그럼요. 하시죠. 뭐 저희는 뭐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하십시오. 예. 제가 역사교사 하면서 이 국정화 사태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저기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써먹은 말이긴 한데요. 역사교사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친일은 친일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독재는 독재라고 말을 해야 돼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쵸. 형을 형이라고 못했죠. 예. 해석 빠르십니다. 네. 아, 그래서 한참 헤맸네. 호보용을 못하는 홍길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화, 뭐 친일과 독재를 뭐 쓰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미 내년에 배울 초등 교과서를 보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2017년에 나오는 국정교과서의 내용도 예상이 되거든요. 역사교사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사들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친일은 친일이라고 말해야 되고 독재는 독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지지합니다. 예. 우리 임선희 선생님이 정말 해야 되는데 빠뜨리시고 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했습니다. 혹시 또 뭐 심영환 선생님도 뭐 혹시 못하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원래 예. 점수만 올리다가 역사의 부름을 받고 박한영 실장님 만나 뵌 다음부터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가 배우구나.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아주 악랄하게 또 자유롭게 제가 맡은 일에서 희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전선에 쓰셨습니다.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우리 임선일 선생님, 심영환 선생님, 박한영 실장님, 앞으로 애들하고 사랑 많이 나누시고요. 점수 잘 올려주시고요. 물론 딴 것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박한영 실장님도 또 이렇게 활약하셔서 민족문제연구소 새로운 회원 확보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예. 자, 오늘 상당히 1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그 정치카페 스페셜 역사교과서 국정화 2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